예, 안녕하세요. 안인철 교수입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2주차 강의 세 번째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2주차에서 PC의 기본으로 하드웨어를 공부하고 있고요. 앞에서는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5가지 종류의 장치, 그리고 그 첫 번째로 가장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CPU에 대한 설명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두 번째 강의에서는 메인보드에 대한 설명, 주기억 장치, 램, 보조기억 장치로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리고 SSD에 대한 설명까지 쭉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의 종류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조기억 장치의 마지막 유형으로 ODD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ODD는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 해서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인데요.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이저 같은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광학 디스크의 대표 3총사를 꼽으라면 가장 유명한 거 CD가 있죠. 컴팩트 디스크의 줄임말이죠. CD는 초기에 음악을 저장하는 용도로, 음악을 듣기 위한 용도로 개발이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단위, 비트, 바이트 이런 개념 배웠는데 용량으로 봤을 때 650MB에서 최대 870MB까지도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개발된 매체가 CD라고 하는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CD는 음악을 담기에는 비교적 충분한 양의 데이터 공간이 되었습니다만 영상을 저장하기에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출현하게 된 게 소위 DVD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DVD 많이 아시죠? 영화 트는 매체로서의 DVD 잘 아실 겁니다.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의 줄임말이고요. 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이 됐고, 요 DVD는 싱글 레이어, 듀얼 레이어 이렇게 층을 한 층만 쓰느냐 아니면 두 층만 쓰느냐에 따라서 한 층만 쓸 경우에는 4.7GB까지 훨씬 크죠. DVD 한 장에는 CD가 한 5장, 6장 더 들어가는 거가 되는 겁니다. 4.7GB 최소 저장할 수 있고, 더 많게는 8.5GB까지 거의 10장, 10장, 15장 들어가는 거죠. 10장. 8.5GB까지도 저장이 되는 그게 이제 DVD라고 하는 매체고요. 한동안 이제 DVD까지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TV 보면 보통 보는 영상이 HD 혹은 그 이상 풀 HD급의 영상을 지금 방송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냥 그 셋탑박스 통해서 TV 보는 일반 공중파 방송의 화질이 DVD를 통해서 재생하는 영화보다 훨씬 좋은 화질인 거예요. 왜냐하면 DVD는 이건 HD급보다 더 떨어지는 화질이에요. 여기 이런 화질을 아마 SD급이라고 할 겁니다. SD급. 여러분들 제가 이 유튜브 강의 찍어서 올리잖아요. 이 유튜브 강의를 사실은 해상도를 어떻게 해서 찍고 있냐면 이렇게 찍고 있어요. 1280 곱하기 720, 괄호가 1200 픽셀.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는 작은 점 하나하나, 픽셀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점 하나하나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가로가 1280개의 점, 세로가 720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급으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어요. 요거 지금 이제 HD급 영상인데, 이런 HD급 영상을 저장하기에는 또 역시 DVD가 턱없이 공간이 부족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HD를 저장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되겠다 해서 개발된 게 이제 블루레이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블루레이는 이런 HD나 혹은 FHD 영상을 저장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싱글 레이어의 경우에는 25GB, 이걸 더블 레이어까지 저장하면 무려 50GB까지도 저장할 수 있는 굉장히 방대한 매체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CD 옆에 CDR, CDRW 이렇게, DVD도 마찬가지입니다. DVD-R, DVD-RW, 블루레이도
블루레이 디스크 R, RW가 있는데 R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록만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우리가 굽는다는 표현 쓰잖아요. 번한다고 하는데 CD를 한번 굽고 나면 CDR 매체는 다시 또 거기에다 뭘 구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CDR 방식은 한 번만 딱 기록하면 더 이상 뭐 삭제나 재기록이 안 되는 방식. 그게 이제 CDR 방식입니다. 그러면 다소 불편함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 RW가 또 있어요. RW는 read write가 가능해요. 여러 번 읽었다 지웠다 읽었다 지웠다 이렇게 예, 기록했다 지웠다가 가능한 그런 방식도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이제 앞선 형태의 비디오 저장 방식이 블루레이 디스크인데요. 방금 소개했던 차세대 DVD이고 HD 환경에 대응되게 되는 거죠. 25기가에서 50기가 저장이 가능하고 요 기술을 주도한 회사는 소니라고 하는 회사예요. 소니. 요게 이제 역사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비디오 테이프라는 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VHS라고 저 아주 어렸을 때는 영화를 비디오방이라는 데서 비디오 테이프로 시청을 해서 보고는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완전 신세대라 그런 기술이 있는지도 잘 모를 텐데 옛날 영화나 뭐 응답하라 시리즈 이런 데 보면 가끔 나옵니다. 검은색 이렇게 네모난 거 기계에 이렇게 넣으면은 영상 재생되고 하는 거 비디오라고 하는데 그 VHS라고 하는 기술은 일본 회사인 도시바라는 회사가 만든 기술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경쟁하던 또 다른 비디오 포맷이 있었어요. 그거를 소니에서 베타맥스라고 하는 훨씬 더 크기도 작으면서 화질도 좋으면서 예, 성능이 뛰어난 그런 어떤 표준 기술을 소니가 베타맥스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었었죠. 그렇게 해서 도시바랑 소니가 막 경쟁을 했는데 두 회사의 정책은 너무 상반됐었어요. 도시바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자기네가 개발한 VHS 기술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LG전자나 대우전자나 삼성전자가 카피해서 무단으로 막 카피해서 베꼈어도 그거를 문제 삼거나 뭐 소송을 걸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술을 만들었지만 지금의 마치 오픈소스처럼 경쟁사나 다른 회사들이 마음껏 그 기술을 가져다 쓰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 제품을 만들지만 타 회사들도 그걸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준 거죠. 반면에 소니는 자기들이 개발한 베타맥스라는 비디오 테이프 기술에 너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 경쟁에서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는 라이센스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게 했죠. 자기 회사에 돈을 주지 않으면 그 기술을 못 쓰게끔 막았던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그 두 기술 중에. 예. 기술적인 완성도나 우위로 봐서는 누가 보더라도 도시바의 VHS가 소니의 베타맥스보다 훨씬 떨어진 기술이었지만 세상을 정복한 기술은 VHS라는 기술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비디오 하는 거는 전부 다 VHS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업체들이 다 그걸로 기술을 무료로 쓸 수 있었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소니가 베타맥스에 집착하다가 크게 망한 적이 있어요. 그 기술을 혼자서 고집하다가. 그래서 블루레이라는 기술이 필요할 때, 즉 DVD에 대한 시대가 저물고 차세대 DVD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해지는 시점이 됐을 때 사실 시장에는 두 개의 표준이 있었어요. 블루레이라는 표준도 있었지만 HD DVD라고 하는 이거는 누가 주도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는 HD DVD라고 하는 매체, 그 다음에 소니가 주도하는 블루레이라고 하는 매체가 막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HD DVD는 여러분 혹시 게임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게임기 중에 엑스박스라는 게임기 알아요? 예, 엑스박스 초창기 모델에 HD DVD가 재생이 됐었죠. 블루레이는 여기 뒤에 나와 있지만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3에 세계 최초로 내장이 됐었고, 그래서 어쨌거나 막 경쟁을 했는데 소니가 과거 비디오 테이프 경쟁할 때는 자기네 기술적 우위만 믿고 혼자서 싸우려고 했다가 그 기술을 무료로 풀어버린 도시바한테 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블루레이를 할 때는 혼자서만 블루레이를 민 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까지도 다 한 팀으로 컨소시엄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이 여러 세계를 대표하는 가전회사들이 주축이 돼서 이 매체를 개발하고 민 거죠.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중도에 HD DVD를 포기하게 되었고 최종 승자는 블루레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블루레이 말고는 그 차세대 DVD 기술에 해당되는 기술이 없어요. 블루레이가 살아남은 시장 표준의 기술이 됐고요. 지금 현재 PC용 드라이브도 다 나와 있고 내장형 같은 경우에 10만 원 내면 살 수 있고 매체 공 디스크도 한 장에 500원에서 3,000원 사이면 살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를 막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블루레이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3에 요 블루레이를 최초 내장까지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단가가 되게 비쌌거든요. 이 블루레이 처음 나왔을 때 모든 기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개발돼서 나올 때는 굉장히 고가잖아요. 굉장히 비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가 거의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플레이스테이션 3의 가격을 최소화하면서 여기에 블루레이를 담아서 배급을 막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블루레이라고 하는 기술이 표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을 거니까요. 무리를 해서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 3에 탑재를 해서 막 열심히 유통을 시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VHS 때는 소니가 장렬히 졌잖아요. 예, VHS한테 베타맥스가. 이번 블루레이는 소니의 승리로 끝났을까요? 네, 밑에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망했다 그랬죠. 예. 지금 블루레이는 사실은 거의 쓰지 않아요. 예.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를 저도 가지고 있는데 제 서랍에 박혀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꺼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블루레이가 필요하시면은 그냥 저한테 빌려 쓰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안 쓰니까. 그 정도로 사용이 많이 안 되죠. 블루레이는 이제는 거의 쓰지 않아요. 왜 망했냐? 기술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화해서 망했어요. 예. 자, 지금 이 기술들 블루레이, DVD, CD 이게 다 어디서 출발한 거죠? 그 AV에서 시작한 거죠. 오디오 비디오 기술로 시작한 거예요. CD는 오디오 들으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로 넘어가려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DVD 갔다가 그런데 HD를 못 담아서 블루레이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HD급의 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블루레이가 유일하다 했다면 분명히 블루레이도 시중에 많이 팔렸을 거고 왜 예전에 DVD 이렇게 수집하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영화 DVD 모으는 거 저희 집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블루레이 영화들도 많이 수집가들이 모았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영화를 수집해서 모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죠? 예,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IPTV 셋탑박스에 접속을 하면 혹은 넷플릭스 같은 데 접속을 하면 이제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워낙 빨라졌기 때문에 HD급, 풀 HD급 영화를 굳이 내가 블루레이 같은 데 저장하지 않아도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끊김없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불편하게 이거를 매체에 담아 갖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지게 된 거죠. 예전에는 비디오 렌탈해주는 비디오 렌탈샵 같은 게 있었지만 요새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죠? 전혀 없어요. 다 망했어요. 예. 이제는 그냥 각 가정에서 집에서 얼마든지 편리하게 스트리밍으로 다 영화를 보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네트워크 중심으로 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하면서 변하면서 블루레이라고 하는 기술은 이 기술 자체가 이제 하나의 비운의 기술이 된 더 이상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기술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여전히 뭐 DVD나 뭐 이런 블루레이나 CD를 인식하는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는 PC의 중요한 보조 기억 장치 중에 하나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장치 살펴보겠습니다. 출력 장치 대표적으로 모니터와 프린터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먼저 모니터 보겠습니다. 모니터는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다가 컴퓨터가 동작하는 과정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모니터겠죠. 모니터가 지금은 다 이렇게 얇은 LCD나 LED 방식의 모니터를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옛날 브라운관 TV 기억나나요? 옛날 텔레비전들은 뒤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쏴주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식을 CRT 방식이라고 합니다. CRT 방식의 모니터가 많이 쓰였죠. 지금은 주로 다 LCD를 씁니다. 자, CRT 모니터와 LCD 모니터를 서로 비교한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LCD 모니터가 되게 좋겠죠. 제가 예전에 그 2000년 초반, 여러분 2000년 초반 되게 옛날 얘기긴 하죠. 지금부터 거의 뭐 20년 전 얘기니까요. 옛날 얘기긴 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LCD 모니터가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다 CRT 모니터를 썼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너무 비쌌기 때문이에요. CRT 모니터가 당시에 뭐 한 20만 원, 뭐 이 정도 가격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작은 15인치면 아주 코딱지만큼 작죠, 그죠? 굉장히 작은 그 15인치 LCD 모니터가 제가 대학원생 시절이었던 2000년, 2001년 이 당시에는 15인치 모니터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 고가에 그랬던 시절이니까 옛날엔 되게 비쌌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NHN 회사 아시죠? 네이버 서비스하는 NHN이 예전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2001년, 2002년 이 당시에 회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역삼역에 가면 그 큰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큰 빌딩이 있어요. 강남 파이낸스 센터라는 빌딩이 있는데 NHN이 지금은 본사를 저쪽 분당 쪽으로 옮겼지만 예전에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역삼동에 강남 그 테헤란로의 그 한복판에 있는 큰 건물 파이낸스 센터에 뭐 4개 층인가 5개 층인가를 다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임대료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겠죠. 그랬는데 이 NHN이 그 빌딩 공간을 이렇게 쓰던 NHN이 어느 날 갑자기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뭘 발표했냐면 자사 직원들이 쓰는 모든 CRT 모니터를 당시 100만 원 넘는 그 비싼 LCD 모니터로 싹 다 교체를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싹 다 바꿔줬어요. CRT 모니터를 100만 원이 넘는 LCD 모니터로 싹 바꿔준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렇게 바꿔주고 나서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을 거두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20만 원짜리면 사는 모니터를 멀쩡한 모니터 다 갖다 버리고 100만 원 훨씬 넘는 LCD 모니터로 싹 바꿨는데 어떻게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LCD 모니터는 뒤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래머들이나 개발하시는 분들은 모니터 하나 갖고 써요? 2개, 3개 갖고 써요? 보통 2개, 3개 갖고 쓰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들, NHN의 개발자들이 이런 큰 CRT 모니터를 2개, 3개씩 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 한 사람한테 할당돼야 되는 책상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아지겠죠. 모니터가 차지하는 공간이 크니까 책상 공간이 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돈 100 몇십만 원씩 들여가지고 LCD 모니터로 싹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엄청나게 공간 차지하던 게 컴팩트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직원 한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회사는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절약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역삼동에 엄청 비싼데 사옥을 쓰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건물 임대료를 크게 줄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직원 한 사람이 쓰는 공간을 절약해서. 그러니까 LCD 모니터가 이렇게 공간을 적게 차지하게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LCD 모니터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들도 쓰시는 책상의 상당 부분을 모니터한테 그냥 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LCD 모니터가 갖는 또 다른 장점, 전자파가 조금 나와요. 이 큰 모니터는 전자파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눈에도 훨씬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은데 LCD 모니터는 전자파가 적어요. 그리고 LCD 모니터의 문제는 뭐냐면 화면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어요. 곡면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네모나게 봐야 되잖아요, 우리 화면은. 그래서 둥글니까 커 보이는데 실제 보여지는 화면은 다소 작은, 똑같은 인치라면 CRT보다도 LCD가 훨씬 더 큰 평면 화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LCD 모니터가 뭐 비싸서 안 썼다고 치지만
LCD 모니터가 그거 말고도 단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예, 그 단점이 뭐냐? 자, 요거가 이제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남자분 혹시 누군지 알아요? 예,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옛날에 네, 임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은 그 프로 갬블러, 포커 같은 거 하시는 그런 걸로 유명하시지만 옛날에는 이제 프로 게이머로 유명하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아주 유명했어요. 제가 여기 참고로 화면 조그맣게 줄여놓기는 했는데 여기 사진 이렇게 키워보면, 자, 이분은 혹시 아시나요? 이분? 예, 이분은 네, 홍진호라고 하는 또 프로게이머죠. 예, 유명한 임진록이라고 임요한, 홍진호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라이벌 매치죠. 예, 굉장히 유명한 그런 프로게이머입니다. 그런데 자, 아까 제가 사진을 가려서 살짝 좀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임요한 선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도 LCD 모니터가 되게 대중화되었던 시절이기도 한데, 이 양반이 지금 어떤 모니터를 보고 있어요?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CRT 모니터를 보고 있죠. 아니, 프로게이머라고 하면 모니터도 많이 응시하게 될 거고, 그렇게 보면 전자파가 나오면 건강에도 안 좋고 할 텐데, 왜 이 당시에는 LCD를 안 쓰시고 이렇게 CRT를 썼을까? 과거의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들은 다 LCD 아니고 CRT 썼어요. 이 당시에. 왜 그랬냐? 예,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은 LCD 모니터의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문제가 덜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타크래프트 게임 하는 게이머들이, 프로게이머들이 실제로 그 게이머는 어떤 화면을 보고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지를 가끔 중계방송에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중계방송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막 진짜 그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컨트롤을 해요. 화면을 여기 찍었다가 저기 찍었다가 여기 찍었다가 저기 찍었다가 막 이렇게 막 바꾸는데, 이렇게 이 화면 봤다 저 화면 봤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우리가 반응 속도라고 하는데요. 반응 속도가 느린 모니터는 앞에 화면 내리고 뒤에 화면을 보여줄 때까지 그 속도가 늦어서 잔상이 남는 거예요. 잔상. 앞에 화면이 깔끔하게 없어지고 나서 뒤 화면을 보여줘야지 사람 눈이 필요하지 않는데, 앞에 화면을 지우기도 전에 뒤에 화면이 올라오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화면이 찌꺼기 같이 남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잔상. 지금도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LCD 모니터는 CRT 모니터보다 반응 속도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가 느려요. 기술적인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LCD나 LED 모니터를 볼 때는 판단할 때는 응답 속도, 반응 속도, 이 잔상의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를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은 모니터? 일단은 뭐 삼성이나 LG 같은 메이커가 좋은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화면이 크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메이커 제품 중에 화면 큰데 가격 싼 거, 이런 걸 산단 말이에요. 근데 물건의 가격은 그냥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메이커 제품이 화면이 큰데 싸다는 얘기는 뭔가 결점이 있는 거죠. 어떤 데서 결점이 주로 있을 가능성이 높냐? 요런 데서 결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요런 게 뭐냐? 첫 번째, 최대 해상도. 화면을 구성하는 점 하나하나가 얼마나 촘촘하고 세밀하냐, 이거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화면은 큰데 해상도가 낮으면 어때요? 점 하나가 뭐 크게 보이게 되는 그러면 이제 안 이쁘죠. 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밝기, 화면이 얼마나 밝고 어두운 명암비를 잘 표현할 수 있느냐. 밝기나 명암비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최대 해상도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잔상 문제, 응답 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답 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다이나믹하거나 동적인 거를 표현했을 때 눈이 필요하지 않아요. 잔상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화면도 큰데 가격이 저렴하다면 응답 속도 같은 게 굉장히 나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뭐 막 굉장히 동적인 게임을 하거나 이런다면 눈이 되게 필요하거나 눈이 손상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패널의 종류, 시야각 이런 게 있습니다. 패널 종류는 시야각하고 관련이 있는데,
시야각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넓은 각도에서 이 화면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야각이 좁으면 그 모니터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거를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살짝 각도를 틀어 가지고 딴 데 가서 보면은 그 화면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은 LCD 모니터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LCD든 LED든 TV 있잖아요. 요새 텔레비전, 대형 TV를 구입할 때도 이 변수들을 똑같이 보시면 돼요. 똑같이. 예, 시야각도 보시면 좋고 응답 속도, 명암비, 밝기 이런 게 큰 거일수록 좋은 텔레비전이라는 거죠. 네, 크기도 물론 커야겠지만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IPS 패널을 쓰게 되면 시야각이 넓어요. 광시야각이라고 되어 있죠. 시야각이 넓어서 어느 각도에서 쳐다보든 위에서 보든 아래에서 보든 옆으로 보든 뭐 이쪽으로 보든 다 잘 보이게 되는데 VA 패널을 쓰면은 화질은 더 선명할지 모르지만 시야각은 좁아지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지금은 D서브나 DVI, D서브는 아주 옛날에 RGB 케이블이라고 해요. 우리가 15개의 핀이 암수를 꼈다 뺐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아주 옛날 방식의 모니터 연결선, 요게 D서브 방식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기도 하고 뭐 속도도 느리고 화질도 깨끗하지 않아서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디지털 방식으로 그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는 DVI나 HDMI가 적합한데 최근에는 HDMI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HDMI의 장점은 영상 신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소리 신호도 같이 보내줘요. 그래서 영상과 소리를 한꺼번에 전달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게임기, 최근에 나오는 뭐 케이블 TV, 셋탑박스 이런 것들은 셋탑박스 기기들은 다 HDMI로 TV와 연결되게끔 그렇게 설계되어서 나온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VGA 카드라고도 하고 뭐 비디오 카드라고도 하고 이런 건데요. 결국은 이제 화면상에 비주얼하게 입력 정보나 자료들을 막 처리해서 화면상에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장치가 그래픽 카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중앙 처리 장치만큼이나 비디오 카드, 이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동영상 많이 시청하잖아요.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리고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거 뭐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연산을 많이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게임에 들어가는 연산이 다 수학이에요. 매트릭스 연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3D로 폴리곤 만들고 이런 게 다 연산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크게 제조사에 따라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만든 지포스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의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AMD, 아까 리사수 소개했었잖아요. 그 AMD가 예전에 이제 ATI라는 회사였는데 AMD가 인수를 해서 지금 AMD예요. 라데온이라는 이름의 그래픽 카드 시리즈를 개발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게임이나 동영상 쪽이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 딥러닝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딥러닝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지포스 제품이 더 추천이 됩니다. 반면에 주로 그래픽 디자이너들, 그래픽에 좀 특화된 작업 이런 분들한테는 라데온 카드가 추천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임이나 동영상에는 엔비디아의 계열이, 그 다음에 그래픽 작업에는 AMD의 라데온 시리즈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런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하고 많은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빠른 인터페이스를 중요시하게 하고 있어요. 과거에 PCI라는 인터페이스, AGP라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 PCI 익스프레스라는 걸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것도 뭐 버전 1, 2, 3이 있는데 대부분 요즘 나오는 건 다 3.0을 쓰고 있고 배속에 따라서 뭐 8배속, 16배속이 있는데 당연히 16배속 많이 씁니다. 최근에 그래픽 카드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추세도 있어요. 그래픽 카드가 연산하는 양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GPU라고 해서 CPU 같이 그래픽 카드 전용 어떤 두뇌 역할을 하는 GPU가 장착되고 있고, 그 GPU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엔비디아의 칩이나 AMD의 칩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그래픽 카드 자체적으로 메모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워낙 방대한 양의 연산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아까 컴퓨터 부품 중에 제일 비싼 게 CPU다 이랬는데 사실은 CPU 값보다 더 비싼 게 그래픽 카드예요. 좋은 거 끼려고 하면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나날이 비싸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랜 카드 소개하겠습니다. 랜 카드는 컴퓨터와 인터넷 간의 그 의사소통하게 하는, 통신하게 하는 장치인데요. 예전에는 별도의 카드를 많이 꼽았지만 최근에는 메인보드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이 랜 카드에 대한 로직은 설계하면 손톱만한 칩이면 충분히 다 구현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복잡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보드에 다 내장되어 가는 추세고요. 최근에는 데스크탑에도 와이파이가 내장되는 추세예요. 와이파이는 무선 인터넷이잖아요. 무선 랜 카드. 그래서 무선이나 유선으로 다 데스크탑까지도 접속이 가능한, 노트북은 물론이고, 예, 그런 어떤 랜 카드가 있다. 최근에는 뭐 별도로 달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장치로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죠. 예, 필수적인 입력 장치인데요. 마우스가 옛날에는 볼 마우스라는 걸 썼어요. 자, 이거 알면 아재예요. 이거 계란 노른자 같이 생겼죠? 이거 계란 노른자 아니고, 마우스 안에 저 동그란 저 알이 빙글빙글 돌면서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이 볼 마우스였어요. 이 볼 마우스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막 계속 쓰다 보면은 그 마우스 볼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기에 이 마우스 때가 껴요. 이 지저분한 먼지 같은 때가 끼면 그것도 이제 닦아줘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아재 판별기라고 하네요. 예, 이걸 알면 아재고 모르면 아재가 아니래요. 예, 제 아재라서 이거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몰라도 됩니다. 옛날에는 볼마우스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다 레이저를 방식으로 하는 광마우스를 쓴다. 그리고 예전에는 유선으로 이렇게 선 꼽는 게 많은데 이거는 제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내기도 해요. 이걸 꼽을 때 이걸 PS2 방식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PS2 방식으로 꼽을 때 약속이 있습니다. 보시면 보라색이 있고 녹색이 있잖아요. 연두색. 보라색은 키보드가 보라색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외워야 돼요. 여기 아무런 아이콘이나 그림이 없지만 보라색은 무조건 키보드. 연두색은 뭐겠어요? 마우스예요. 마우스. 그래서 유선 마우스는 연두색에다 꼽는 거고, 그 다음에 키보드는 보라색에다 꼽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런 방식보다는 그냥 USB로 돼 있어서 유선도 USB로 바로 이렇게 꼽으면 인식되는 그런 형태의 키보드 마우스를 많이 쓰고요. 저는 키보드 마우스 전부 다 무선 방식 쓰고 있습니다. 무선 방식은 적외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건 이제 적외선 수신기가 필요한데, 적외선 수신기를 우리가 동글이라고 불러요. 동글을 USB로 이렇게 꼽아서 무선으로 이렇게 의사소통하게 하는 방식의 키보드와 마우스도 있고, 아니면 블루투스라고 하는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이거는 동글을 따로 갈 필요가 없고 대신 컴퓨터가 블루투스를 지원해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같은 거 다 블루투스 지원하죠. 최근에 뭐 PC나 다 이제 뭐 스마트폰 다 들어와 있습니다. 블루투스가. 이렇게 이제 무선 방식의 인터페이스는 자유롭게 선에 구애받지 않고 쓰는 거는 좋은데 단점이 있죠. 네. 이 기기 안에 배터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배터리를 수시로 갈아줘야 된다는 한계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터가 있습니다. 자, 모니터와 함께 대표적인 출력 장치 중에 하나인데요. 프린터에는 잉크젯 방식이 있고 레이저 방식이 있습니다. UGB 차원에서는 잉크젯이 저렴하죠. 잉크를 쓰니까요. 하지만 프린트 결과물의 어떤 퀄리티는 레이저가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저 방식의 프린터는 토너를 사용을 하죠. 토너는 잉크보다 좀 많이 비싸죠. 그 다음에 레이저도 그렇고 잉크젯도 그렇고 각각 칼라 잉크젯이 있고 흑백 잉크젯이 있고, 레이저도 칼라 레이저가 있고 흑백 레이저가 있습니다. 흑백은 잉크가 딱 한 색깔만 있으면 돼요. 검은색 잉크나 검은색 토너 하나만 넣으면 흑백은 전부 다 이제 출력이 가능한데,
만약에 칼라로 하려고 하면 칼라는 색깔을 섞어야 되죠. 보통 CMYK, CMYK를 섞어서 해요. C는 시안, 청록색, M은 마젠타, 자홍색, Y는 옐로우, 노란색, K는 블랙의 끝에 K예요. 그래서 검은색,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의 잉크를 혹은 네 가지 색상의 토너를 적절하게 섞어서 컬러를 구현하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컬러 프린터는 훨씬 비싸죠.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가 훨씬 비싸죠. 그런데 유지비가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린터를 고를 때 그 밖에 고려할 점은 해상도, 얼마나 고해상도로 출력이 가능한지, 그리고 인쇄 속도. 해상도는 DPI라는 단위를 써요. DP는 dots per inch예요. 1인치에 몇 개의 점을 찍을 수 있냐, 그만큼 이게 크면은 해상도가 높은 거죠. 인쇄 속도는 ppm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pages per minute이에요. 1분당 얼마나 많은 양의 종이를 찍어낼 수 있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쇄 속도가 빨라도 첫 장 출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레이저 프린터가 있어요. 예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경우에는 답답하죠. 처음 한 장 찍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첫 장을 출력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프린터 제품을 선택하실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프린터뿐만이 아니라 프린터 안에 스캐너가 있으면 뭐가 가능해요?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문서를 스캔해서 즉석에서 출력도 가능해져. 그러니까 이거가 같이 합체되면 복사기 기능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문서를 스캔해서 그거를 디지털화해서 전화선으로 보내면 팩스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된 복합기 같은 제품도 있다. 이것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 염두할 팁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제 경험에서 우러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데요. 제가 삼성에서 칼라 레이저 프린터를 하나 사서 썼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프린터 가격은 대체로 저렴합니다. 뭐가 비싸요? 소모품이 비싸요. 토너가 되게 비싼 거죠. 그래서 제가 프린터를 오래 쓰려고 일부러 흐리게 찍었어요. 그래서 아주 토너를 조금씩 아껴서 쓰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프린터 토너를 아껴 쓰니까 당연히 뭐 인쇄가 선명하게 나오는 거죠. 선명하게 막 나오는데 갑자기 에러가 딱 뜨는 거예요. 뭐라고 떴냐면 토너 아웃, 이렇게 에러가 뜬 겁니다. 근데 토너가 보통 아웃될 때쯤 되면 전조 현상이 나오잖아요. 뭐가 이렇게 좀 흐리게 찍힌다든가, 뭐가 좀 잘 가시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전조 현상이 나오다가 토너 아웃이 딱 떴으면 제가 황당하지 않는데, 바로 직전까지도 선명하게 완전히 풀칼라로 찍어주던 프린터가 갑자기 토너가 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를 알아봤더니, 여러분 요새 나오는 프린터의 토너에는 그 안에 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너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 토너로는 최대 100장을 출력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칩으로 하나하나 장수를 세요. 그래서 첫 번째 장 출력했다, 두 번째 출력했다, 세 번째 출력했다 하다가 내가 100장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99장, 100장 딱 되는 순간 자동으로 토너가 아웃되는 걸로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로 막아버린 거예요. 정해진 장수 이상 출력 못하게끔. 그러니까 제가 토너를 되게 아껴 썼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흐릿흐릿하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멍청한 짓을 한 겁니다. 멍청한 짓을. 삼성에서 토너를 만들 때 100장을 보장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100장까지는 선명하게 찍을 만큼을 충분히 거기다 담아놨는데, 제가 괜히 아껴 쓴다고 보시고, 저는 그렇게 아꼈으면 200장, 300장 찍을 줄 알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딴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아껴 쓴 게 그렇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팁으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정품 토너 혹시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흐릿하게 찍지 마라. 절대 아껴 쓰지 말고 잉크 팍팍 쓰세요. 무조건 보장된 양만큼은 선명하게 찍어준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운드 카드가 있습니다. 사운드 카드는 컴퓨터의 소리 신호를 스피커로 출력하게 해주는 장치인데요. 이거 역시 앞에 랜카드와 마찬가지로 묘세에 나오는 메인보드들은 대부분 사운드 카드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따로 끼일 필요는 없지만 내가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게
나는 컴퓨터로 웅장한 사운드를 환경을 구성하고 싶다. 그럴 때는 별도의 내장형 혹은 외장형의 사운드 카드를 구입해서 추가로 설치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스피커를 5.1 채널, 5.1 채널은 스피커 5개를 이렇게 서라운드로 배치를 하고 여기다 우퍼 놓고, 이게 5.1 채널이고요. 뭐 6.1 채널, 7.1 채널까지 이렇게 각도 맞춰서 스피커를 배치하고, 여기 가운데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영화나 음악을 들을 때 마치 콘서트홀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혹은 뭐 전쟁 영화를 시청한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 전쟁터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 같은 실감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피커를 구매하실 때 이게 이제 출력 와트 수가 높을수록 비싼 스피커예요. 고출력을 해주니까요. 근데 그런 거는 굳이 안 사셔도 된다. 왜냐? 5.1 채널 스피커를 여러분들 출력 좋은 놈으로 해가지고 풀 사운드로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감상을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윗집과 아랫집에서 항의 전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개인주택에 사는 경우보다는 집단으로 거주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파트에 살거나 빌라에 사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소리가 울리면 옆집에 바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설사 이런 환경을 구축하셨더라도 방음벽 따로 설치하실 거 아니라면은 소리의 볼륨을 높지 않게 틀어놓으시고 음악이나 영화를 감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력 와트수가 높은 거는 필요 없다. 그냥 이런 환경만 구현을 하시면 현장감 있게 소리 들을 수 있다라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부품 파워 공급하는 파워 서플라이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주 전력 장치인데요. 요게 이제 사실은 또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최근에. 왜냐면 CPU들이 점점 전력을 많이 소비합니다. 사양이 고사양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픽 카드 이런 게 전기 엄청 땡겼습니다. 그리고 옛날과 달리 요새 뭐 인터넷으로 뭐 다운로드도 걸어놓고 뭐 카카오톡 메신저도 실시간 받고 이러면서 컴퓨터를 오래 켜놓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려면 파워 서플라이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점점. 그래서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점점 중요해지는데, 자, 그렇다면 좋은 파워 서플라이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일단은 출력이 높은 파워 서플라이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파워 서플라이가 좋은 겁니다. 자, 안정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220V를 쓰죠. 그죠? 우리나라는, 뭐 미국 같은 나라는 110V를 쓰고, 그런데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교류 전류예요, 직류 전류예요? 예. 교류 전류가 들어옵니다. 교류 전류. 고압의 교류 전류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제 컴퓨터 안에 있는 부품들이 필요로 되는 전기는 교류 전류가 아니라 직류의 낮은 전압의 직류 전류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에는 무슨 기능이 들어가 있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교류 전류를 잘 변환해서 이렇게 직류 전류로, 낮은 전압의 직류 전류로 부품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파워 서플라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한전에서 교류 전류를 뿌려줄 때 220V라고 해서 220V를 딱 이렇게 정밀하게 유지해서 이렇게 보내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200V였다가 어떤 때는 230V였다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출렁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파워 서플라이와 나쁜 파워 서플라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좋은 파워 서플라이는 바깥에서 갑자기 250V가 들어오거나 갑자기 200V가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변동이 생기더라도 출력 값은 늘 예를 들어서 5V면 5V, 7V면 7V 일정한 전압으로 직류 전류가 나가게끔 자기가 알아서 안정적으로 그걸 처리해서 내보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파워 서플라이를 저렴하고 싼 거 쓰셨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 그 충격을 그대로 자기도 출력으로 만들어서 부품들한테 보내버려요. 직류 전압이 갑자기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이걸 그대로 만들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싼 돈을 주고 산 PC의 부품들이 충격을 받게 되고 빨리 고장나게 되고 빨리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조립하는 친구들 중에 막 최고급 그래픽카드, 최고급 CPU, 최고급 메모리 막 꼽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비싸진 거예요. 파워 서플라이는 싼 거 써야겠다, 돈 없다 이러면서 파워 서플라이 같은 부품을 되게 저렴한 거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멍청한 짓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비싼 돈 주고 산 부품들이 그 저렴하게 산 파워 서플라이 때문에 쉽게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파워 서플라이가 그래서 중요하다. 파워 서플라이는 비싼 거 쓰는 게 좋은 겁니다. 오래 쓸 거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소음이 작아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 딱 키면 윙 이런 소리 나잖아요. 예. 근데 왜 가끔 이런 일 있죠. 그 윙 소리가 너무 심각하게 커지는 거예요. 윙 막 이럴 때 컴퓨터를 한 대 딱 때려주면은 조용해졌다가 또 이렇게 커지는 그 윙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일 가능성이 되게 많냐면 파워 서플라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파워 서플라이 쪽을 조준해서 한번 때려보세요. 그러면 확 조용해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파워 서플라이 안에도 팬이 있거든요. 그 팬이 굉장히 많은 소음을 일으켜요. 은근히. 예. 왜냐하면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소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잡느냐 이런 게 이제 파워 서플라이의 주요 기술이 되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의 전통적으로 유명한 회사에는 미국 회사인 시소닉과 일본 회사인 히로이치 등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제품 쓰셔도 좋고 네,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 또 다 국산 제품들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의 중요성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껍데기인데요. 컴퓨터의 부품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지만 주로 미적인 요소, 조립이 편하고 소음도 적고 냉각이 잘 되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에요. 컴퓨터는 열 발산 덩어리예요. 그래픽 카드에서도 어마어마한 열이 나오고 아까 CPU 설명했지만 CPU에서도 어마어마한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안정적이려면 그 열이 빨리빨리 밖으로 냉각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모양이 이쁘려면 작은 게 이쁘잖아요. 작고 귀엽고 이런 게 이쁜데 사실은 고성능을 원하신다면 고사양의 컴퓨터를 원하신다면 케이스는 크면 클수록 유리합니다. 왜? 열발산이 잘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한 케이스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이 뭐예요?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열을 밖으로 빨리 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게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것만 빼고는 알루미늄 재질의 케이스를 쓰면 굉장히 좋다. 이게 가장 최신으로 나온 애플의 맥미니와 맥프로 19년형인데 딱 봐도 되게 이쁘장하게 멋있게 생겼죠. 맥북도 이제 보면 이쁘게 생겼는데 그게 다 알루미늄 케이스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맥미니 이거 되게 조그만데 거의 돈 100만 원 하고요. 이건 뭐 700, 800 이럽니다. 뭐 바퀴만 몇십만 원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지만 대신에 이제 이런 고급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에 관련한 다양한 지식들을 제가 수업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실습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과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홈페이지 나와서 제가 인터넷으로 하나 뭘 틀어볼게요. 네, 크롬, 네, 틀어서. 자, 인터넷 사이트 중에 여러분 컴퓨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www.compuzon 네, compuzone co.kr이에요. 컴퓨존. 저는 이 컴퓨존이라는 회사를 직접 방문도 해봤어요. 여기가 용산전자상가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에 가보면 여기 제가 한국의 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델 컴퓨터라는 회사 아세요? 델 미국에 거기가 맞춤형 PC 제작으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이 컴퓨존이 한국형 델 같은 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견적에 들어가 가지고 이 부품 저 부품 저 부품 저 부품에서 조립해서 배송해 주세요 이러면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오전에 주문하니까 오후에 배달을 받아본 적도 있어요. 하루 만에, 서울의 경우에는 하루 만에 배달을 해줄 정도로 굉장히 신속하게 조립을 빨리 해서 맞춤형 PC를 딱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용산 전자상가 내에 있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이 업체에서 굉장히 재밌는 서비스를 하나 제공해 주는데 그게 온라인 견적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자, 여기 온라인 견적이라는 거 이렇게 눌러 보시면 온라인 견적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온라인 견적 메뉴는 자 이렇게 PC가 구성된다 이거예요. 제일 먼저 컴퓨터의 머리에 해당되는 CPU를 골라서 담아라. 자 예를 들어서 나는 CPU는 자 인텔 정품 거를 담고 싶다. 인텔 정품 중에 여기 인기도가 쫙 나오는데 여기 뭐 9세대 i5는 뭐 미드 클래스라 그랬죠. i7 이거 되게 좋아 보여요. 예,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나 봐요. 3등이고 47만 5천 원이다. 요거를 담고 싶은데 그러면 담기 이렇게 하면 담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CPU를 담았으면 그 다음에 뭘 담아야 돼? 그 CPU와 호환이 되는 메인보드를 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CPU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설명이 더 자세히 안 나오면 요거 이렇게 클릭하면 독립된 창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코어 i7 9세대 인데요. 여기 이제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쭉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네, 터보 부스트 기술이 들어가 있고 뭐 쭉 설명이 나오고 지금 이제 소켓이라는 걸 이제 소켓 저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예, DDR4를 지원하고 뭐 옵테인 메모리를 지원하고 쭉 막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이 스펙들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LGA 110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LGA 1101 1151 LGA 1151 V2 네, V2 요게 이제 지원되는 소켓이다. 그러면 요 양식에 맞는 메인보드를 이제 또 찾아야죠. 보니까 여기 있네요. 예, 인텔이고 소켓이 1151 V2에 해당되는 것만 예, 찾아달라.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필터링 해가지고 여기 쫙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뭐 91,000원짜리 제품도 있고 78,000원짜리 제품도 있고 쭉 있다. 나는 뭐 돈이 많으니까 91,000원짜리 하겠다. 그러면 담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CPU 담아보고 메인보드 담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확인해야 돼요? 메인보드의 스펙을 확인해서 메인보드와 호환되는 메모리를 담고 메인보드와 호환되는 그래픽카드 담고 메모리에 끼울 수 있는 SSD나 HDD를 달고 케이스도 담고 파워도 담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희망하는 맞춤형 PC의 견적을 만들어서 그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번 주 과제예요. 그래서 다 담았다라고 하면 여기 무슨 기능이 있냐면 견적서 출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딱 클릭하면 이렇게 견적서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완성 아니에요.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죠. 이러면 감점 크게 당하죠. 예, 이거 안 돌아가니까 컴퓨터가. 네, 모니터나 입력 장치, 출력 장치까지도 전부 다 담아서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그래서 요거를 PDF로 출력해서 제출하셔도 되고. 요거를 스캔해서 이렇게 이미지 커트해서 캡처해서 워드나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 담아서 내도 되고 그리고 요게 이제 가산점 같은 것도 받으시려고 하면 시나리오를 하나 정해놓고 시작하시면 좋아요. 나는 이런 목적의 PC를 한번 맞춤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선 이런 목적이라서 CPU는 이걸 선택했고 하드는 이걸 선택했고 램은 이런 걸 선택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문서까지 같이 쫙 정리해서 제출하시면은 100점 만점에 120점을 받을 수가 있죠. 예, 만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견적서와 왜 그런 견적을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서 만들어서 이 캠퍼스에 제출을 하시는 게 이번 첫 번째 실습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 과제를 직접 수행을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런 컴퓨터 하드웨어 부품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넓히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번 과제를 내드리는 거에 대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 노트북 구입할 때 유의할 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학기 초여서 신입생들 노트북 많이 구입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세상 만사가 그렇겠지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동성이 뛰어난 거, 그 다음에 성능이 뛰어난 거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동성이 좋고 가볍고 작고 이런 것들은 성능이 좀 떨어지죠. 게임을 돌리거나 이러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또 성능이 강력하고 이런 거는 무거워요. 예, 무거워서 휴대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동성을 갖춘 제품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성능을 바란다면 굳이 노트북 가질 필요가 있나요? 그냥 데스크탑이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돈이 되게 많다. 그러면
이동성도 뛰어나면서 성능도 강력한 거를 살 수 있어요. 예, 단 뭐가 문제죠? 그런 건 매우 비싸다. 돈만 많으면 가능하다. 뭐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드보다는 SSD를 갖춘 제품이 무조건 유리하고요. 가볍고 빠르고 배터리 조금 먹고 화면을 너무 큰 거 글쎄요. 뭐 요새는 뭐 LG 그램 같은 제품들은 화면이 굉장히 크면서도 가벼운 거를 달성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가벼우면서 화면이 과하게 크지 않은 제품이 이동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요. DVD 드라이브 같은 거는 없는 제품이 유리해요. 괜히 무겁기만 하고 쓸 일이 거의 없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외장형으로 되어 있는 블루레이 디스크, DVD도 인식되는 거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필요하시면 저 같은 사람한테 빌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 제품 중에 윈도우가 내장되어 있는 것들은 비싸요. 그런데 윈도우가 안 깔려 있는 제품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를 직접 구해서 깔아보는 것도 경영정보학부 학생이라면 꼭 한번 경험해 봄직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라면 OS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맥북과 뭐 LG 삼성 노트북 어느 게 더 좋을까? 뭐 이런 뭐 건데 정답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의 환경에서는 맥OS보다는 윈도우를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뭐 사실 그렇지만 맥북이 갖는 장점도 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선택해서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도 뭐 맥북에 숨겨져 있는 비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또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한 그런 환경이 조금 제약은 있는 것 같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나중에 또 오프라인 수업 하다 보면 기회가 되면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번 2주차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예,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방금 나갔던 그 실습과제 1번 꼭 늦지 않게 시간 맞춰가지고 잘 제출들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3주차 강의에서 그러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